전황당 인복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 되겠는데요. 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인정 정각가인 수하이는 친구 서군이 고위 관직에 오르자 금값의 10배나 되는 최고 석재인 전왕석을 구하여 정석헌 서군의 이름에 새긴 인장을 선물한다. 서군의 아내는 청탁용 뇌물을 받는 재미에 빠진 터라 수하인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서군 역시 전왕석 인장이 눈에 차지 않는다며 친구 오준에게 준다. 오준은 전왕석 인장 대신에 서군의 결제 도장을 새로 파주기 위해 도장방에 들른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인물의 태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특히나 이제 서군의 아내가 나오는데 서군의 아내는요 청탁물 뇌물 받는데 정신이 팔려나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수하인의 선물을 하찮게 본대요, 그죠? 정말 비싼 석재로 지금 만든 거 도장이잖아,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하찮게 보고 서군 역시 그 인장이 눈에 안 든다면서 친구 오준이에게 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 두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죠. 바로 뭐다? 이 사람들은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죠? 예술 이런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역시 그 친구인 오준도 전왕석 인장 대신에 서군이의 도장 파주기 위해서 방에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준 씨도 뭐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니까 둘 다 알겠습니까? 되나요? 잘 들어가고 있나 소리가? 모르겠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글쎄오시다. 도장방 주인은 인면을 들여다보며 오준의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할 뿐이다. 값이 나가는 것이요? 누가 새긴 것입니까? 수하인이란 사람이 새겼다나 봅디다. 주인도 그것이 수하인의 솜씨임을 모르고 물은 말은 아니다. 자, 여기서 아시겠지만 이미 다 봐서 아시겠지만 도장방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일단 이 사람도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긴 해요. 알겠습니다. 뒤에 그런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죠? 값을 올려 부르잖아. 그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뭐다? 예술적 가치 또한 인정하는 인물이고 알겠습니까? 또 수하인이란 사람이라는 안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표현대로 하자면은요. 도장방 주인은요. 예, 수하인의 제작격인 인물입니다. 젊어요, 훨씬. 그래서 이 사람은 예, 세속적이지만 수하인의 예술과 진심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알겠나? 그 도장이 수하인의 솜씨를 갖다가 모르고 물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치 있는 예술적 가치가 충분한 도장이 왜 지금 이렇게 그죠? 집안에 보관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치가 크니까 맞아요. 근데 왜 길가에 나와 있느냐 이 말이 알겠습니까? 이걸 왜 자꾸 거래하려고 하느냐? 거기에서 나온 의문이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수하인 같은 분이 새겼다면 값을 말하기가 힘들지요. 그치.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죠. 그다음. 그건 무슨 말씀이요? 우리 영업하는 사람이야 석재와 치수에 따라 값을 정하지만 수하인 같은 분이야 원래 장사가 아니시니까 헐값에 그냥도 줄 수 있는 반면 부르는 것이 값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여기 수하인 같은 분이야부터 있지요까지는요 바로 뭐다? 이 수하인이 만든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글쎄 선사하려면 좋은 석재를 써서 하지 영 어울려야죠. 그 좋은 재료를 좀 구경합시다. 그러니까요. 오준이는요. 그 도장의 그 돌 전왕석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라는 거야. 도장 쓰려면 좀 좋은 돌을 쓰지 이게 뭐냐 이거잖아, 그죠? 자, 그다음 주인도 그 재료가 무슨 재료인지는 감별할 능력이 없었다. 밀화같이 말끔한 돌이라는 것으로 혹시나 수아인이 늘 말하던 조광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주인이 먼지를 훅 불어내놓는 갑 속엔 각종 석재가 그득히 들어있었다. 골라보시오.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데선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다. 이게 어떻습니까? 그야 손님 외양이시지요. 대리석이죠. 대리석에다 되겠습니까? 계열석이란 특수한 돌입니다. 근데 계열석도요. 아까 나왔던 전왕석에 비해서는 급이 낮습니다. 알겠습니까? 되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 결제 도장이니까 무늬 노종 이렇게 울긋불긋한 것이 위험이 있어 매지 않습니까? 그야 쓰는 분 마음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장사치란 손님의 비위에 오르내리는 존재들이지만 오주는 적이 만족했다. 자체를 고르고 값을 흥정했다. 어차피 새겨갈 도장이란 것을 눈치챈 주인은 값을 듬뿍이 불렀다. 그거 보세요. 도장방 주인도 뭐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죠? 값을 더 올려치기를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이익을 추구하는 도장방 주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네요. 한자에 3,000환씩 치고 제값까지 합쳐서 15,000환이면은 비싼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른, 이게 누군데요? 그 서군이지. 고위관직자인 서군이의 도장을 새기면은 널리 선전,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싼 값을 부른 거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싸게 준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돼요? 그러니까 도장방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싸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서군 앞에서 꾸준히 10,000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장담한 것은 값을 알고 한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불러본 것이지만 실제 그 이상이고 보니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비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비싼 값이 아닙니다. 서울 장안 다 돌아다니셔도 더 싼 값을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결을 보십시오. 흠이 곱이나 더 듭니다. 수정과 상하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것이라면 제가 이 재료를 사는 셈치고 그냥 새겨드리지요. 이 재료는 아까 오준이가 들고 왔던 뭡니까? 바로 전황석 도장이 되겠습니다. 그걸 자기가 사겠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걸 사는 대신에 내가 싸게 주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오주는 그 말엔 귀가 솔깃했다. 이 협치 않은 돌 대신 수정이나 상하 도장을 그냥 새겨준다니 흥정은 된 흥정인 것 같았다. 그러실 것 없이 이 재료를 맡으시고 상하 도장 하나 더 끼워 10,000원으로 합시다. 주인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다. 좀 싼 값이긴 해도 그 도장을 수아인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까닭이다. 그렇게 흥정을 한 이유가 알겠습니까? 그 전황석 도장을 알겠어요. 그죠? 수하인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었다는 거지. 그 다음 서법과 도법은 물론 돌이 다루는 것까지 이 주인은 수아인에게 배우다시피 한 사람이다. 주인은 수아인을 찾을 생각으로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았다. 동조문 집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좁은 방이지만 알뜰스레 꾸며놓은 건넌방에 수아인은 등불 밑에 단주하고 있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 웬일인고 가게를 일찍 닫았구만. 네, 오늘 좀 이상스러운 물건이 들어왔기에 일찍 문을 닫고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젊은 친구가 내놓는 값을 보고 수아이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연구인고? 젊은 친구는 오순이라는 작자가 그 도장을 갖고 와서 결제 도장으로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던 말에서부터 낱낱이 일러바쳤다. 자네 보글세, 술은 좀 하던가? 조용히 묻고 난 수아이는 술상을 청했다. 술이 들고서도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 마음의 동요를 누르려고 애쓰는 것 같이 보여 젊은 주인은 오히려 미안스러웠다. 자, 수아인 씨가 지금요 아무런 말 없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게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동요를 누르려고 애쓰는 것 같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바로 서운함이지. 자기는 그래도 최고급의 돌로 만나요. 예쁘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근데 친구는 그것을 그냥 줘버리네, 딴 데 줘버리네. 그런 친구에 대한 서운이겠죠, 그죠? 그래서 가로친 부분 인장의 가치를 모르는 친구 서군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많이 서운한 거지. 그 다음 그것이 전왕석일세. 자네 처음이지. 네? 젊은 주인은 정왕석이라는 말에 죽기가 훅 위로 오르는 것 같았다. 원정 민혁익 씨가 쓰던 인장이지. 그것이 어쩌다 거북 이모가 갖고 있던 것을 우연스레 구했기에 서군이 거스를 했어도 선사할 것이 있어야지. 그래 보냈더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구나. 자네 손에 갔으니 이제야 제값을 불러줄 사람을 찾은 셈일세. 그러니까는 가치를 알아주는 그제 네가 주인이다 이 말이 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자네 복이라고 한 거야겠습니까? 어차피 좋은 물건이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쓸모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가치를 아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지. 네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수아인이 갖고 가라곤 하지만 젊은 주인은 들고 나올 수가 없었다. 자기 솜씨라면 뻑뻑 갈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 재료가 귀중한 것이라 해도 마음대로 갈아버릴 수 없는 물건인즉 들고 나올 필요가 없었다. 이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도장빵 주인은요, 그 수하인의 정신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도장빵 주인. 수하인의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는 도장빵 주인. 그 다음에 전왕석을 알고 쓸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선생님이 보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아이는 몇 번 사용했지만 친구의 고집도 어지간했다. 계열서 도장을 새겨주기로 하고 수아이는 그것을 받아두었다. 그다음 마지막 문장. 버릴 수 없는 친구에게 버림받은 듯 싶어 한없이 섭섭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 자기 뜻을 알아주지 않은 친구에 대한 섭섭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이거는 더 나아가서 전통적 가치가 외면당하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정한숙 씨의 전황당 인보기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이 작품은 비판적이면서 서정적이면서 그 도장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상징적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전통적인 예술 정신과 인간적인 진정성이 외면받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이미 1950년대부터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전통 문화에 대한 무시, 그죠? 홀대 이런 것들이. 도장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본인 거 도장. 잘 쓸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꽤 많이 썼거든. 여러 군데에서. 근데 요즘에는 거의 사인이 일반적이냐 도장을 잘 안 쓰게 되죠. 예전에는 다 어른들이 도장을 휴대에 썼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필요한 데 있을 때 사인 대신에 도장을 찍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쓰지 사실은. 저도 집에 한 두세 개인가 있는데 1년 동안 쓸 일이 없어요 진짜로. 저거 어떻게 좀 써야 되는데 쓸만한 데가 없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사라져가는 것도 하나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2에서 27인데 여기는 또 작품 또 겁나 기네요.
작품 복합 지문인데 가는 한문 소설입니다. 김소영의 삼한습유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한문 수필입니다. 풍양조 씨의 자기록이라는 수필입니다. 겁나 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4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생과 환생을 초월한 그죠? 사랑 이야기죠. 맞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다? 잘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중간중간에 고난, 시련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주인공 향랑이었나? 향랑 맞죠? 향랑을 도와준 조력자들도 나오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꿈을 이루게 되고 천상세계에 가서 잘 산다. 해피엔딩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도현 씨 읽어주십시오. 동쪽집 자제 효렴의 아내가 되고자 한 향랑은 부모의 뜻에 따라 서쪽집 자제와 혼인하지만 애초에 향랑이 천상세계의 인물이었어요. 애초에 알겠습니까? 천상세계의 인물인데 죄를 지어서 지상에 내려왔거든. 근데 효렴과의 인연은요 천상계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효렴도 지상으로 환생했고 얘도 환생했으니까 결혼해야 돼요. 우리는 운명인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반대를 뭐다? 서쪽집에 자식과 결혼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운명을 거스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남편과 시모의 모진 구박을 받고 쫓겨난다. 친정에 돌아온 향랑은 자, 여기서 혼인을 했는데 남편과 시모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받고 쫓겨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향랑시의 순환이거든. 특히나 이거는 뭐다? 바로 가부장적 사회의 폐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친정에 돌아온 향랑은 같은 고을조씨 집과 혼담이 오가자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며 연못을 투신하고 네. 좀 살 가치가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연못에 투신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죽었습니다. 다시 선녀가 되었는데 전 남편이잖아. 그지? 전 남편이 또 위기에 처했을 때 또 구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 사회에서는 결혼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남편이 바람피고 때리고 미워도 이혼을 생각을 잘 못합니다. 한 번 맺어진 인연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를 구박하고 때리고 했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남편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도 도와주게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전통적 가치관인 거지. 이것도 하나의. 자, 그 다음 손녀가 되어 위기에 처한 남편을 살린 후 부부의 도리가 끝났음을 말한다. 그치. 그러니까 전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는 지킨 거란 얘기죠. 이 시대는 또 의리가 중요하거든. 의리가. 그 다음 이후 옥환 상제에게 이루지 못한 효렴과의 혼인을 소원으로 말한 향랑은 천상계 회의를 거쳐 인간계에 환생한다. 다시 한 번 더 환생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상계에서 못 이루어진 인연을 천상계가 도와주는 거지. 알겠나? 이제는 좀 해라. 그래. 한 번 더 보내줄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상계의 인연을 천상계가 이어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돼요? 그러니까 천상계와 지상계가 서로 뭐 하는 거니? 교류하는 거죠. 교류.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낯익은 인물 나오네요. 그 다음 그때 대각간 김유신은 장수이가 재산으로 국내외에 그 이름이 자자하였다. 자, 갑자기 김유신이 나왔습니다. 김유신 실존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성 부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김유신은 실존 인물로서 이런 인물 한 명쯤은 나와줘야 알겠습니까? 작품의 사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다음 왕도 그를 매우 중히 여겨 일마다 장문하였다. 하루는 관청에 한가히 앉아있는데 문지기가 달려와 문 밖에 한 젊은 장군이 100개를 청하는데요. 그기에 즉시 들어오게 하였다. 그 사람을 보니 금으로 만든 투구와 갑옷을 입었는데 키가 석자는 동틱하였고
용모가 관장하였다. 자, 보통 인물이 아니죠. 이 시대에 금으로 만든 투구와 갑옷, 키는 석자, 용모가 건장하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그 인물이 비범한 인물인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 국장 장관 앞에 서더니 또 절도하지 않고는 김유신 앞에 우뚝 섰을 뿐이었다. 김유신이 황급히 그를 맞아 말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분명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군요. 오늘 여기 오신 것은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인지요? 그는 그제야 손을 들어 예를 표하고 말하였다. 오늘 상제의 명을 받들어 암흑의 군에서 노통이 주는 행랑의 후사를 주관하려 하오. 아무 달 아무 날에 아무 말 아무 곳에서 할례를 거행하고자 하는데 이를 맡은 사람이 마땅치 않소. 그대가 앞장서서 1, 2천가에 1000칸의 넓은 집을 지어 행랑이 앞으로 여기에 거하며 혼례를 기다리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짓지 않으면 그대를 허물할 것이고 말을 마치자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자, 그리고 이 젊은 장군은 그럼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갑자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인간계에 개입을 하는 천상계, 맞아요. 이거 천상계의 인물인 거지, 알겠습니까? 원래 천상계는 인간 세계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졸라 많이 개입하라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김유신 찾아온 젊은 장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 내지는 뭐 지시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김유신도 따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김유신은 이미 향랑의 몸통이 주고 공발을 막은 덕을 드러낸 공이 죽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이 덕이 무슨 덕일까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 아까 나왔던 것처럼 죽은 남편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 일이거든, 알겠습니까? 그죠? 요게 바로 남편에 대해 남편에게 의리를 지킨 일이죠. 그래서 그런 아주 유교적 가치관이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죠? 이것 때문이 딴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향랑이가, 알겠습니까? 야, 역시 죽어서도 남편을 따르는구만. 열렬하구만.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늙은 신은 정신도 혼미하고 나이도 많아 얼마나 오래 조정의 일을 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겪어보지 않은 일이 있어 아뢰나이다. 폐하께서 신을 늙어 망명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급히 백성을 뽑아 1천가에 1000칸의 큰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까 위에 나왔던 젊은 장군의 그 명령을 저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하고는 금갑옷 입은 신장의 일을 자세히 말하였다. 왕은 평소 유신을 귀하게 여겼기에 비록 매우 호문민망한 일이었지만 김유신의 뜻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나여 유신에게 물었다. 향랭의 일은 내가 이미 종려문을 세워 포상했는데도 아직도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겨우 그 일을 아시고 김유신은 나라 안의 동료나 속담 등을 관장하여 모든 일을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혼인하고 쫓겨난 것과 그 남편을 살려 바른 돈을 드러낸 일 10년 모의 태를 빌려서 자식으로 태어난 일을 모두 자세히 말하였다. 거기서 심녀모는요, 그 10명의 딸을 낳은 여인,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두 번째 환생할 때, 알겠나?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 심녀모의 태인데 태는 옆구리야. 옆구리로 태어났어요. 옆구리로. 옆구리를 빌려서, 알겠습니까? 환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지 36개월, 3년 만에 환생을 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사실을 다 조사를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왕께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음. 왕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어 하고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였다. 이 꽃을 내고 음악을 연주하는데 모든 술과 안주는 대궐 안에서 나온 것인지라 세상에서도 구별하고 일컬어지는 것이었다. 네, 지금 이제 이 부분은요, 두 사람의 재혼, 드디어 효렴과 향랑의 결혼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결혼식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서로 이제 즐겁게 놀겠죠. 천상계의 인물, 지상계의 인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축하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막술을 마시려는 순간에 후토 부인이 좌중에 청하였다. 이분도 향랑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른바 뭡니까? 조력자입니다. 이분도요. 후토 부인. 김유신도 조력자인 거지, 결국은이지. 그죠? 주인공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은 하늘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날이고 신성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때입니다.
조촐 하나만 음식을 마련하여 신랑을 대접하려 합니다만 이쪽과 저쪽을 서로 바꾸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천상의 음식을 먹고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의 음식을 맛본다면 이것 또한 다시 얻을 수 없는 기회일 것입니다. 흔치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쪽과 저쪽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이제 지상계의 사람들이 천상계의 음식을 먹고 또 우리들 천상계의 인물들도 지상계 음식을 서로 나눠 먹지 바꿔 먹자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얻을 수 없는 기회일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 부분 천상계와 지상계의 경계를 해소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흔치는 않거든요. 알겠습니까? 대체로 천상계와 지상계 구분을 되게 강조하거든 오히려. 근데 여기는 좀 아닌 편인 거지. 알겠습니까? 평소에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는 거죠. 천상계의 음식은 대체 뭘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뭘 먹는 것일지. 자, 그 다음 자중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모두 한 목소리로 기뻐하였다. 부인이 즉시 시녀를 시켜 한꺼번에 모든 음식을 올리게 하고 또 신랑 집에서 마련해온 음식을 여러 신선들에게 배우게 했다. 신선들이나 사람들은 서로 음식의 이름이나 모양을 몰라도 나온 것이 모두 기이하다 여기며 합터투어 배불리 먹었다. 부인이 또 명령을 내려 선악과 소각을 섞어 번갈아 연축해 하니 이차가 모두 음절은 알지 못하지만 다만 사람은 신선 세계의 음악을 듣고 신선은 인간 세상의 음악을 들었다. 또 성계의 선화 수십인을 시켜 인간 세상의 궁녀들과 함께 마주보고 춤을 추게 하니 이제 댄스 배틀이 벌어진 거죠 이제. 댄스 배틀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야, 그 다음 무지개옷과 기타 옷이 매우 흡사했다. 다만 의복이 성세하고 아름다운 것, 걸음걸이가 사뿐한 것만은 선아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아침에 서로 웃으며 매우 즐거워하다가 그 자리를 끝냈다. 자, 그래서 잔치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얘기가 나오네요. 고! 날이 저물어 가고 꽃그림자도 점점 기울어갔다. 백악관은 왕에게 분명해야 하고 후토 부인도 선제에게 분명해야 했다. 후토 부인이 유신에게 안기를 청하고 말했다. 하늘이 영웅 후보를 선언해 내는 문제를 결정할 때 저도 이것을 도왔었는데 이때 감히 헛된 마음이 없었답니다. 유신이 감사하며 말하였다. 저는 평범한 제주로 그릇되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스리는 도가 숲푸른데도 국가의 큰 부를 힘입었을 뿐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겸손하네요. 그죠? 네, 그 다음 저라면 인사하고 물러나니 부인이 눈으로 존송했다. 부인이 장차 돌아가려 할 때에 효렴을 불러 말하였다. 효렴에게 그 부인 후토 부인이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선을 쌓는 집에 남은 경사가 있어 아름다운 아내를 얻은 것이니 힘쓰고 힘쓰라. 뭘 힘쓰라는 건데요? 여기 선 아니야 요 선을 닦는데 힘쓰란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적어드리면은 예 바로 요 선의 실천을 당부하는 부인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향랑에게도 당부를 합니다. 그 다음 여러 해 동안 서로 함께 다니며 정이 날로 친밀해졌다. 이제 헤어지려 하며 더할 말이 없다. 나쁜 인연은 이미 다 잃고 복된 인연이 이 내과에 이르렀으니 정 사위를 얻어 짝지어 주었다. 뒤에 서로 만나 편안히 지낼 날이 있을 게다. 향랑 부부가 모두 감사함을 그치지 않았다. 후토 부인이 마침내 수레를 재촉하여 돌아가니 여러 신선들이 따랐다. 향랑은 비록 매우 슬펐으나 신랑을 대면하고 있는지라 슬프게 울지는 않고 뒷걸음질 쳐나가 절하며 작별할 뿐이었다. 자, 끝까지 보겠습니다. 예, 김소행의 삼한수교고요. 예, 이 작품은 한문 소설입니다. 한문 소설. 성격은 예, 알죠? 전기적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영웅적. 나중에 전쟁터에서 효렴과 향랑이에게나 적군 물리치는데도 활약하거든요. 그래서 영웅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적인 내용도 있고요.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예 한문 수필입니다. 풍양조 씨가 쓴 한문 수필인데요. 읽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참 이 여인의 삶이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자식 죽고 남편까지 죽었네. 맞아요. 그런 자신의 그런 팔자 좀 기박한 운명에 대해서 만나 한탄하고 있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심정, 알겠나? 어떤 심정인지를 소개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한문 수필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비록 사람이 세상에 나서 오복, 5가지 복을 다 갖추기는 어려우나 한두 가지 살아갈 즐거움이 있거늘.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그러하되, 이건 근데 뭡니까? 나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복이 1도 없단 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자신을 뭐다?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도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복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서로 뭐 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홀로 천지간 궁한팔자로 한 가지 일도 위안 삼을 것이 없구나. 영탄법을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가까운 이로는 어머니 같은 분이었고 사람에게 소중한 이로는 남편 같은 이가 없으며 사람이 바라는 대로 자식같이 같은 이가 없는데, 그지?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머니,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편,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식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미 이 3가지가 다 끊어져 세상을 안지 겨우 20년 만에 나이가 20살이라는 애입니다. 근데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다 당한 거예요. 지금 몇 년 사이에. 문득 화를 만나 어머니를 잃은 서름과 남편을 잃고 우는 울음이 이 한 몸에 모이니 비록 무지하고 억세긴 하지만 철석이 아닌지라. 철석은 쇠와 돌이죠. 나도 인간이라 이 말이 알겠나? 쇠나 돌처럼 알겠나? 감정 없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철석이 아닌지라 뼈마디에 사무치는 서러움은 가슴속에 돌을 들이운 듯하고 간경에 얽힌 병은 거친 비단으로 눈을 가린 듯 하답니다. 뭐뭐 듯 나오네요. 그죠? 듯.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뭘 표현하고 한다? 바로 서러움과 아픈 상황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침 이슬 같은 인생이요 나그네길 같은 세상이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아침 이슬 같은 인생, 나그네길 같은 세상 뭡니까? 덧없는 인생. 나그네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슬 곧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찌 이다지도 슬프고 서러운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고요히 누워 생각하니 사람의 이치로 보면은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어진 마음과 밝은 덕, 너그럽고 밝은 성심을 가지고도 장수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뒤에 후사 자식도 없이 묻혔으니 그저 한스러울 따름이다. 또 대조가 나오죠. 착한 사람은 원래 이런데 우리 어머니는 왜 이래 알겠습니까? 그죠? 대조를 통해서 어머니의 그런 이른 죽음을 되게 가슴 아파하는 거죠. 착한 사람과
우리 어머니 서로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이 글쓴이가 한 20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최소 40대 초반이거든. 제 나이, 하여튼 그렇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더 오래 살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죠? 게다가 자식도 이제 없대. 자기 말고는. 아들도 없는 거죠. 대도 못 이어요, 이제는요. 더 한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언제나 빼어난 덕행이 남보다 뛰어난 바가 많은데도 갑자기 돌아가셔 세상을 버리시니 높은 위엄은 천추에 아득하고 어진 독은 진토에 감주어져 다시 일컬어 알 사람이 없으니 우리 자매가 더욱 한스러워하는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어머니의 슬픔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지. 되겠습니까? 다음 문단. 조용히 물러나 있는 가운데 옛날 일을 추모하니 세세하게 눈앞에 벌어져 하늘 끝에 닿을 듯 가없는 끝없는 서름이 서러워 나의 어릴 적에 있었던 행적만 대강 기록한다. 요 문장은 바로 뭔가 졸라 기네요. 얘는 뭐다? 바로 이 글을 쓰는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죠? 부모님 여인 서름에 슬픔에 서러워서 알겠습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떠올라. 몇 가지만 한번 적어볼게. 이거 알겠습니까? 옛날 설 좀 풀게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렸을 뿐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온갖 좋은 점을 갖추어 막힘없는 식견과 활달한 도량에 깊고 신중한 지혜로 모든 일을 시기에 맞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았으니 어찌 다 형용하여 기록할 수 있겠는가. 알겠나?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남들의 생각을 뛰어넘더라. 예찬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행적을 갖다가 겨우만에 하나를 기록하고 아버지의 남보다 인자하고 명철하신 일을 2가지를 적겠답니다. 그죠?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좋은 미담들 있잖아요. 미담들, 아름다운 얘기들을 갖다가 적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궁한 팔자와 혼인으로 느낀 서름은 세월이 오래 지나면 능히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혼인하고서 남편의 병이 앓기 시작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일을 당하기까지의 배강을 기록하겠답니다. 이제부터. 알겠나? 그러니까 부모님의 과거의 에피소드, 남편과 혼인한 다음에 그동안 지내왔던 일, 남편의 병, 남편의 죽음, 그 이후의 이야기를 쭉 쓸 거란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두고 보면서 눈앞의 일같이 잊지 말고 또 뒷사람들에게 옛 일을 알게 하고자 잠깐 기록하나. 요것도 바로 뭐예요? 이 글을, 전체 글을 쓰는 이유인 거지, 알겠나? 특히나 뭐가 나왔어요? 뒷사람들에게 교훈 주고 싶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부터 기록하나까지 바로 이 글, 자기록을 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쓰면 또 마음 아프거든. 자꾸 떠오르니까. 정신이 황량하고 마음이 어지러워 그리 자세하지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중량 넘어가서요. 다음 부분이 이제 남편의 죽은 부분입니다. 내 비록 모진 목숨이 부지하고 시어른이 의지할 곳이 없던 사정으로 신락 같은 목숨을 훔쳐 살았으나 목숨을 뭐 했답니까? 훔쳐 살았대. 누구의 목숨을 훔친 거예요? 부모님들. 알겠나? 부모님의 목숨을 내가 뺏어가지고 지금 사는 거란 얘기야. 나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부모님의 목숨을 훔친 거야. 본인은 오래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나오는 거죠. 평소 남편이 자기를 알아주는 벗으로 중히 대해주던 일과 곡진하던 지극한 성심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바는
고금 옛날부터 지금까지를 통하여 지아비가 죽었으면 따라 죽는 의를 옳게 여기고 사는 것을 무지하게 여겼으며 이 시대는 이게 미덕이었던 겁니다. 남편 죽었어 너 따라 죽어야지. 살아있네? 알겠나? 알겠어요? 이게 바로 유교 시대의 유교 사회의 여성의 도리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강조는 하는데 사회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또 신사님도 죽었게 그럼 신사님도 평상시 남편이 나를 알기를 작은 일에도 맹렬한 결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천만 뜻밖에 천지가 무너지는 변을 당하여 문득 나의 본래 뜻을 잊고 남편이 알아주던 것을 저버리고 목숨을 훔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남편은 나를 이렇게 알았답니다. 뭐다? 맹렬한 결단이 있다. 알겠나? 결단을 잘한다. 알겠나?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나?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알았대. 본인도 그런갑다 남편이 얘기하니까. 알겠습니까? 그죠? 본인도 이렇게 인식을 했었거든. 그런데 천지가 무너지는 변이 뭔데요? 바로 남편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남편의 죽음을 당하여서는요, 나의 본래 뜻을 잊었대요. 이게 뭔데요? 남편 따라 죽는 거거든. 원래 그러려고 했었대. 자기는. 이거는 원래 뜻을 잃은 것은 뭔데요? 요거는 남편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겠나? 남편이 알아주던 것, 아까 나타나 맹렬한 결단 하면 되거든. 그걸 저버렸다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저버리고 목숨을 훔치니. 남편의 목숨을 또 훔친 거라. 되겠습니까? 죽지 않고, 요 표현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 이 말입니다. 유명, 여기서의 유명은요, 저승과 이승을 얘기합니다. 저승과 이승 간의 저버림이 지극하다 하겠다. 저승과 이승 간에 저버렸대. 누구 저버린 겁니까? 남편을 저버린 거죠. 왜 안 죽었으니까? 딸 안 죽었으니까.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저버림이 지극하다 이 말은요, 남편에 대한 도리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남편을 저버린 행위란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에 알아줌을 저버린 회포, 그죠? 마음속에 품은 심정을 남편에게 고하지 않을 수 없어 대여섯 줄 글을 써서 남편의 관 속에 넣고자 망망한 심신을 거두어서 겨우 기록했답니다. 되겠습니까? 남편에게 자신의 그죠? 변명을 하고 싶은 거지. 사과도 하고 싶고. 알겠습니까? 그런 글을 썼다는 거죠. 따로 또. 자, 그럼 그 글의 내용이 뭐냐? 그 글의 대강은 남편의 맑고 빼어난 품성과 어질고 효성스럽고 아름다운 성질이며 탈속한 심사에도 목숨이죠. 목숨. 오래 삶을 얻지 못함과 뛰어난 효심으로 늙으신 할아버지와 노년의 양친 부모님에게 불효막대함을 한탄하고, 그러니까 죽기 전 남편이 나는 불효자야 하면서 한탄을 했대. 왜? 할아버지와 부모님 먼저 죽잖아요. 지금 맞아요. 나는 불효자야라고 한탄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평소 독실한 수행과 부부간이라도 조심하면서 피하고 마음을 알아주니 실로 어긋난 곳이 없어 내 극히 흠복하고, 흠복 뜻이 나와 있습니다. 존경과 복종이라는 얘기거든요. 공경하여 피차에 서로 간에 각별히 생각하여 평생을 우러러 받들어 100년을 함께 늙어갈 것을 기약한 것. 100년해로, 그죠? 것을 기약한 것과 나의 죄악이 지극히 무겁고
운명이 궁박하여 혼인의 늦거움은요 벅참이야 벅참. 알겠나? 마음에 북 받쳐서 벅차는 겁니다. 혼인의 늦거움과 알아줌을 저버리고 살기를 훔치니 목숨에 모질고 불의함과. 되겠습니까? 자신의 또 그 뭡니까? 운수가 안 좋아서 남편을 또 이렇게 보냈잖아요. 맞아요. 그 죄, 남편을 일찍 보낸 죄도 본인의 운명이라는 거지. 팔자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당일 돌아가실 때, 당일 운명하실 때 칼을 들었던 일을 마침내 편치 않게 여기고 돌아가신 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나오는데 남편이 이제 숨이 오락가락해요. 이제 숨이 막 넘어갈라 그래. 그래서 이 여인이 조씨가요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같이 따라 죽으려고. 남편 죽으면은요 칼 들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뜬 거예요 갑자기. 그럼 아내를 봤어요. 칼 들고 있는 아내를 본 거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오해를 한 거예요. 너 나 죽이려고 지금 빨리 죽으라고 너 칼 들은 거니? 진짜야 이거. 그러니까는 아내가 아니에요 따라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오해를 풀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너 나를 이렇게 죽은 거지. 거기에 대한 또 미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지극한 함의됨을 조목조목 간략하게 기록하여 썼답니다. 알겠습니까? 그 남편의 관 속에다 알겠나, 그죠? 아니면 본인의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관 속에다가 그러한 사실을 적은 글을 또 넣을 거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네, 요까지가 조씨의 자기록 되겠습니다. 한문 수필이고요. 자, 성격은요, 과거를 회고하고 있네요. 회고적, 그 다음에 반성적, 그 다음에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제는 가족의 죽음과 원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긴 작품 2개 봤습니다. 녹화를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해야 돼. 잠깐만 좀 쉴까요? 네. 조금만 한 3분 쉬겠습니다. 윤주 씨는 빨리 돌리세요. 수업 들으려면. 중간에 끊기가 안 됩니다. 일시정지가 안 된다네. 날파리가 많죠? 난 물 한 잔만 더 보자. 억지를 써, 걔 자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그래. 원래 성달이 이상한 사람 차 타고 가죠, 도현 씨는? 근데 네. 그 지압이 죽으면 따라 죽는 의
일을 옳게 여기고 사는 일을 무지하게 여겼다. 음. 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남편 따라 죽는 거를 보고 자기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거지. 그 죽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무지하게 여겼으나 교화가 된 거예요. 뭐 아니. 그런 선제. 그 죽은 지압이 죽으면 따라 죽는 의를 옳게 여기고 옳게 여기고 쉼표.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일을 무지하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압이를 죽으면 따라 죽는 의를 옳게 여기고 사는 옳게 여기고, 그러니까 따라 죽는 것이 옳고, 알겠나? 죽지 않고 사는 이가 무지하다, 그런 의미 아닌가? 근데 27번에 거기 4번이 네. 옳은 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대사가 그런 죽음을 미화하는 관점에 교화됐다라는 거는 원래 무지하게 여겼으나 나중에 그것을 옳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말 아니에요. 아,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이걸 갖다가 그냥 내가 생각하던 바는 고금을 통하여 지압이 죽으면 따라 죽는 일을 옳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봤다. 과거에는 아니었던 얘기지. 그래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게 잘못된 거네. 필기가. 언제 있겠지? 그래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럼 제가 필기해드린 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저는 해석을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왜 이 글쓴이가 생각이 바뀌게 됐나요? 그건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이 글에서는 알 수가 없지. 본래 과거에는 그지. 본래라는 것은 과거도 되거든요. 고금을 통하여 지압이 죽으면 따라 죽는 의를 옳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지하게 봤다고 했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는 시집 와서 바뀌게 된 걸 수도 있지, 이제. 조금 애매하네. 아, 선생님 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압이가 죽으면 따라 죽는 일을 옳게 여기고 지압이 죽어도 사는 일을 무지하게 여겼다. 이렇게 해버려요. 여기도 그렇게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압이가 죽으면은 따라 죽는 것을 옳게 여기고 따라 죽는 것이 옳고 사는 사람들을 사는 사람을 무지하게 본다라는 거잖아, 그지? 이해했어요. 그게 교화된 결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 문장이 좀 오해 소지가 있네요. 지압이 죽으면 따라 죽는 의를 옳게 여기고 죽는 것과 사는 것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지. 대꾸가 대꾸 되는 거죠. 죽는 의가 옳고 사는 이는 무지하다. 알겠나? 그렇게 또 이렇게 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또 해설지도 보니까는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좀. 문장을 정확하게 좀 비문 아니게 중의적 의미 없게 써야 되는데 이 잘못했어요 이 책에서. 근데 이런 거 책에 실을 때 그런 소지가 그런 오해 소지가 있으면 좀 글을 고쳐서 쓰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원문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바꿔야지. 원문의 그 뜻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 내에서는요. 다 가능해요, 그거는. 추워요. 추운 것 같은데 껍시다. 어차피 괜찮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하나 뭐 할까요? 송인이요. 네? 송인. 송인? 네. 송인 그때 우리 문 앞에 제가 했잖아요. 아 했어요. 네, 송인 작자 미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자 미상. 네, 사슬시조. 송인도 간단하게 할까요? 간단하게 합시다. 송인. 어차피 뭐 또 하면 또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이거 아마 고1 때인가 고2 때 했을 텐데 고2 초에 했을 텐데 추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자, 고려시대 때에 지어진 한시입니다. 정지상의 송인입니다. 자, 비갠 긴 뚝. 이 뚝은 언덕이죠.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풀빛이 곱다. 비가 갠 다음에 그죠? 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슬 막 물기 있어가지고 막 싱그러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풀빛이 고운데 요 말은요, 그죠? 예, 일단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싱그러운 상태. 시각적 이미지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경치는 참 멋진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른답니다. 되겠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자연의 모습은 아름다운데 인간들은 안 그렇네요. 맞아요. 뭐가 나온다 바로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납니다. 임을 보낸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별을 하는 거지. 이별.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요. 그럼 결국은 남포는 어디입니까? 남포는요. 바로 이별의 장소죠. 이별의 장소. 구체적인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적이다. 부산 남포예요? 아니 북한 남포죠. 얘기 안 했나 그때? 네, 남포동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그때. 북한 남포입니다. 북한 남포. 서울에 인천이 있듯이 평양 대동강 하류에 남포가 있어요. 꽤나 큰 그 항구 도시입니다. 북한에서 아마 제일 클걸 항구 도시 중에서는. 선생님 그런 거 다 어떻게 하세요? 저희 때는 배웠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지리 시간에. 아니 그 되게 재밌었거든. 북한 잘 모르니까 그때 말고는 배울 일이 없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때 기억이 사회 시간에 배운 기억이 그쯤까지 써먹는 거예요. 아는 척 할 수 있게 이렇게.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를 것인가 가가 서리법. 오랜만에 하네요. 서리법. 뭡니까? 마를 리가 없다 이 말이야. 마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되겠어요? 서리법 쓰고 있고요. 왜 안 마르는데?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강물에 보태지니까요. 무슨 법? 도치법 쓰였습니다. 물론 여기는 과장법 쓰였어요. 특히나 마지막 줄에서 이게 아주 백미거든요. 해마다 푸른 눈물,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보탠다라는 표현이겠나. 요게 바로 뭐다? 바로 이별의 정한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줄에서요.
그래서 그런 이별의 슬픔을 정말 섬세하게 표현한 알겠습니까? 작품이 되겠다 해서 우리가 되게 한국에서 역사상으로 가장 잘 쓴 한시 중에 하나로 꼽혀요. 이 작품이. 나도 개인적으로 이런데 국어 학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대. 우리 수많은 한문시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백미라 1위를 꼽아보라면 꼭 얘가 꼭 들어간대요. 이거 한문으로만 보는 느낌이 또. 아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한문 교과서에도 실리기도 합니다. 요 시가. 나는 배웠거든 그때 한문 시간에 고등학교 때 한문 시간에. 자, 뭐 성격 예 서정적입니다. 끝이고요. 주제는 예 뻔하죠. 이별의 슬픔. 됐습니까? 네. 머리 계속 아프세요? 좀 아픈 거. 아 진짜요? 네, 네. 몇 가지 할까요? 제가 원래라면은 나도 하거든. 이왕 한 거 나도 하거든요. 근데 나 하면 그냥 원래 시간 끝날 것 같아. 오늘 조금 일찍 마칩시다 그러면요. 예.